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30이 되었고 8살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입니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왜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왜 이런 사연을 공개적으로 보내는지 의아했는데 매일 다른 사연을 듣다 보니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네요. 어린 나이에 정말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온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시던 부모님께서는 항상 남의 선의를 의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덕분에 학창 시절을 무난히 보내고 대학생이 되었죠.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새 학기를 맞아 신기술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군대 전역 후 복학한 선배 중 한 사람이었죠. 그는 연예인들도 바라는 후광이 비치는 남자였고 동기들 모두 그를 탐내던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내가 어째서 저렇게 무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게임에서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을 했죠. 나 마술사다. 대신 형석 선배는 내게 당해.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 오, 귀여운 자식이네.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나는 기억조차 못했을 그 사람을 장난치며 건드렸어요. 저, 프라다 짝퉁이 아니야. 뭐래, 진짜 오빠 가방이야. 한 발로 짭, 아니야. 12인 줄 아나, 우리는 매일 촉까지 했고, 결국은 공식적인 연애로 발전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기며 여름방학을 맞이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연애는 큰 위기에 처했어요. 결혼 생각은 아직 안 해. 요즘 결혼도 부담스럽지 않아. 우린 서로 좋아하는 사이니까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니까 졸업하고 취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잘 살 수 있어요. 당시에는 부모님이 마련해준 투룸 빌라 전셋집에 살았고 남편은 친구들과 함께 살던 자취방을 버리고 제 빌라에서 함께 살게 되었죠. 처음엔 그런 생각 없었어요. 사실 정식 동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당시 제 나이는 23세, 그의 나이는 26세였어요. 조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임신 테스트 결과가 나와 버린 거죠. 나는 오기야, 금이야 하는 부모님을 거만하게 배워왔고 자신이 없었는데 취업하지 않은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다를 정도였어요. 우선 대구에 있는 그의 집으로 가자는 얘기부터 시작이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큰일 날 텐데, 나 지금 겨우 23살인데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그리고 남자친구 있는 것도 모르셨을 텐데, 지혜야, 오빠 믿겠으니까 어쩌지? 세상 남자는 다 변하더라도 난 변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오빠네 집에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거기가 낯설어서 제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은 워낙 화목하고 부모님께서 생명을 중시하시니까 어떻게든 잘 될 거야. 걱정 마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고 남편은 며칠을 설득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일단은 대구에 있는 우리 집으로 가게 됐는데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이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며칠 후 남편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드라마에서처럼 집이나 카페 같은 곳이 아니라 남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동네 빵집으로 갔어요. 혼자 가게 되는 기이한 상황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뱃속에 아기를 생각해서 참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급한 대로 둘이라도 보자고 해서 쫄래쫄래 주소만 받아들고 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이라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탔고 먼지 나는 반 비포장길에 내려서 로터리를 돌았는데 당시에도 찾아보기 힘든 작은 동네 빵집이 보이더라고요. 가게에 들어서니 낡은 냉장고 안에 꽃 모양 장식이 있는 케이크하며 꼭 8090세트장 같은 곳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빠한테 들으셨죠? 김지혜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하셨고 그래서 앉아 이거 비닐 좀 벌려봐. 슈크림 넣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비닐은 소보로 좀 나오라고 하셨어요. 빵 포장을 시키던 그의 어머니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더군요. 교양이라곤 일도 찾아볼 수 없는 행색과 오악스러움이란 저 어머니. 지금 바쁘시면 다른 날이 올까요? 아니, 얘는 그거 좀 하고 얘기 나누면 될 것은 뭐 그렇게 딱딱 서늘하고 눈치가 요즘 MZ세대처럼 저도 할 말은 다. 시모는 놀라운 스타일 그자로 했다. 사실 예비 시모와 싸움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넌 아기를 낳겠다고 했다며? 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물론 생명의 가치는 인정했고 큰 눈으로 여기를 한 번 봐 곁눈질로 다 볼 만큼 자꾸 허름해. 우리 집은 나 혼자 벌어서 월세를 내는 빵집이야. 어때?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탄도직입적으로 너희 아버지가 대구에서 큰 회사를 갖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말야. 하나밖에 없는 딸이랑 손주도 모른 채 하시진 않겠지? 응, 기가 찼어. 제 나이 23였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살았고 대놓고 이런 말을 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못했다. 무엇보다도 전 남편 집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데 우리 집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었어? 제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표정을 짓자 시모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 이번에 우리 형석이네 사촌형이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5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왔다는 거야. 그리고 친인척들한테도 다 선물 목록을 받았대. 내 성취감이 끝없이 상해버린 마음이었다. 이 짜증낼 때를 왜 이렇게 겹쳐서 하는 건지 왜 실망할 뿐인 형석이 양반은 대체 왜 가르칠 수 없는 뭐냐 할 수 없이 화났다. 전 그동안 잘해온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지만 요즘은 계속해서 이런 말만 듣다 보면 안 되겠다 싶었다. 어머니,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집은 부유한 집이 아니고 저희 엄마 아빠는 힘들게 대학 등록금 모으느라 바삐 살아오셨는데 집안에 돈다발을 요구하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B형, 우리 아빠는 O형인데 저는 B형이라 할 말이 없는 성격이라서요. 아무래도 제가 잘못 왔다 싶습니다. 우린 가볼게요. 고생하십니다. 아, 그리고 제 배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제 아이니까 제가 집에 돈다발 있으면 다 모아서 혼자 애를 키울 거예요. 나머지는 오빠랑 얘기하세요. 아이고, 드디어 다 나왔네. 그래, 너는 정말 미혼모가 되어서 잘 살아봐. 누구를 바보로 보냐고 그러다니, 하 진짜 운이 없네. 아 진짜 황당해. 오늘 오랜만에 빵집 문을 열며 나오는 순간 시모는 내 뒷머리에게 던지는 말들을 어찌할 수 없이 보내버렸다. 폭풍처럼 나가기는 했지만 마음은 폭발할 것만 같았다. 동시에 제 배 안에서 함께 뛰고 있는 게 있었다. 심장 소리만 들릴 것 같아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우리 엄마 만났어. 입 다물어내. 엄마한테 직접 듣고 다신 나 볼 생각도 하지만 그렇게 울부짖으며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내 옆에 있으면 후광이 비치던 멋진 사람은 내 남자친구였고 남자 3살 위인 게 어른 같아서 우러러보게 만든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세상에 더는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남편은 변한 게 없다고 해도 그 시모와 가족이 된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닭살이 돋았어요. 아무런 선택이 없는 절벽에 서 있는 기분이었고 지옥 같았죠. 우리 집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고생해서 운영하던 제조업체가 있었고 제 돈을 쓴 적도 없었으며 부모님이 절 그렇게 키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당신이라도 감사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제 자취방에 종종 놀러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겐 아빠가 그냥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 회사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제 고향 친구이자 대학 동기예요. 같이 서울로 올라온 후 같은 대학을 다녀서 남편과도 친했어요. 친구네 집도 근처였기 때문에 급하게 약속을 잡아 만났어요. 임신 사실, 남편의 집구석 상황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사실 모든 게 확실해질 때까지 친구 누구에게도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때 전 이미 상황을 털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어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죠. 그 선택이 먼저니 그거부터 정하고 정리해봐야 해요. 난 1년 반 동안 오빠 만나면서 진짜 좋았어요. 처음엔 동거 개념도 없었던 것 같고 아휴, 내가 바보였어요. 피임을 잘하고 생활비 반반 쓰면 돈도 아끼고 좋다고만 생각했어요.
피임은 너도 알다시피 나 책임감 하나는 끝장이라고요. 책임 못 질질 안 하려고 할 수 있는 피임은 다 했었다고요. 난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서슬 말도 안 했었어요. 그러나 난 미정이한테 걔한테 먼저 내 임신 사실을 들었어요. 뭐, 걔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정이랑 재쌍 오빠가 잠자리 파트너잖아요. 아, 근데 그게 진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문이 아니라. 형석 오빠와 재쌍 오빠가 친한 사이라서 당연히 모든 것을 말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은 그건 계획된 것이었다고 말했어. 무슨 계획? 아, 그래서 임신을 말이야. 아, 이해가 안 가네. 그렇게 되니까 미정이에게는 다 말해줄게. 형석 오빠네 집에는 빚이 엄청 많대. 그래도 형석 오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온 것 같아.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정말 이상하다는 소리야? 아주 드라마 같은 얘긴데 등록금이나 간식값으로 도와줄 돈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딸이라도 임신시키든지라도 해야 한다며 발전해야 한다는 거래. 그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니?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이랬다는 게 믿고 싶지 않아. 그리고 미정이가 말하길 재상이 오빠의 PC에 카카오톡이 열려 있어서 우연히 봤다는데 형석이 오빠하고 임신 성공이라고 쓰인 카카오톡이 있었다고 해. 그때 전 정말 심정이 들뜨고 속도가 떨리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일로 삼자대면이 이루어져야 했어. 그런데 나온 건 오직 남편뿐이었어요. 왜 너만 왔니? 너는 뭐야? 그리고 전화는 끊어져 있었고, 너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개소리를 제거하고 엄마를 비난하지 마. 너도 나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임신시켜 떠벌린 적이 있는 거잖아. 너가 재석이에게 보낸 카카오톡을 복구시키기 전에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 사람이 그 정말 되게 말이 누구에게서 이상한 헛소리를 들어오고 왔다며 정말 엄청 흥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당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러냐? 당신한테는 아무리 그렇게 보일지라도 날 키워준 내 엄마야. 너랑 1년 반 만나면서 나는 이 정도로 밖에 안 보였냐? 그리고 솔직히 임신은 내 개인적인 잘못이야. 그래도 나는 너에게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너가 불안해하면서 날 달래면서 책임진다고 했지. 내가 그런데 넌 처음부터 너희 부모만 생각했지. 너희 눈에는 허름한 빵집 하나 하면 우리 집이 그렇게 뭐 같이 보이냐?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귀한 아들이야. 난 우리 부모님께 괜히 안 미안했어. 남편은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로 매섭게 쏘아붙였고 급기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무서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 나이에 아빠가 되는 게 겁나겠냐? 너 혼자 엄마에게 인사 보내고 나는 아는 형이 배헌스 치우는데 자리 없는지 만나러 간 건 나의 꿈이고 뭐고 일단 취업해야 하니까. 아, 빨리 돈 벌어야 너랑 아기를 먹여 살리니까. 나도 우리 엄마 싫어. 아빠는 평생 무능력했고 그동안 엄마가 먹여 살린 건 사실이니까. 아빠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때려 패고 박으로만 놔둬야 했었다고. 그 집 꼭대기에서 내가 대학까지 입학한 건 정말 기적이야. 너에게 미리 말 못한 걸 미안하지만 솔직히 내 집안 사정은 너에 비해서 쪽팔려서 자존심 상했어. 내가 너에게 더 말하고 싶지 않아. 넌 작은 회사라고 말했지만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대. 너희 집 부자인 줄 알아서 나를 목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냐며 놀릴 정도였어. 너도 솔직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는데 나는 그때 너무 병신이 된 기분이었어.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차라리 내가 지방에서 올라와 소박하게 농사짓는 집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 날 남편은 재쌍 오빠 나는 카톡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며 절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재상 오빠와 잠자리 파트너로 지내는 미정이가 사실은 공식 CC의 놀이를 평소에 부러워했었다는 얘기를 했지. 그리고 남편은 그간 알바를 하며 모은 300만 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며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말했어. 자신도 봄과 연을 끊고 새로운 가족을 갖고 싶다며 아이를 포기하지 말라고 애원했어. 나는 그런 남편이 애틋해졌어.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그도 그의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니까. 남편은 시댁과의 인연을 끊자고 했지만
나는 그걸 할 수 없었어. 우리 부모님도 그건 말도 안 된다며 오히려 나에게 시댁에 잘하라고 하면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탈쳤어. 우리는 그해 겨울에게 배가 찰 때 서두르듯 결혼을 했어. 사위가 나의 친정에서 내 친정이 들어온 계획은 아니었지만 모든 일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20평 아파트에 살라고 했지만 나의 친정이 아닌 시댁 근처에 아파트를 얻게 되었고 그 후 육아와 가사일로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를 얻으니 마탱이를 굴렸지만 가끔 시모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선물이나 용돈을 주면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나갔죠. 사소한 선물을 주는 그 날은 소란 없이 조용했고 점점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엄마로부터 늦은 밤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데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낯선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정신없는 일상을 보냈습니다. 신이 가혹하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평생 남한테 나쁜 소리 한 번 안 하고선 아버지가 뺑소니 차량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심오했습니다. 약 5년간 감춰둔 본색을 드러낸 거죠. 내 시동생이 결혼하게 생겼다네. 지금 나이가 아직 25살 아니에요. 얘는 웃긴다. 넌 23살 결혼했으면서 누구 나이를 말하니? 너 요즘 내 아버지 한 병 한다고 해도 우리 집에 계속 맡기고 그래서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매달 주던 돈에서 좀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니? 벌써 한 달이 다 됐어. 어머니 저희 아버지 뺑소니 당하신 거 아시잖아요. 외곽도로라 CCTV도 없어서 지금 범인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군과 사는 구분 치어야지. 그리고 내 시동생이 결혼하는데 형수가 돼서 아무것도 안 할 건 아니지. 요즘 집값이 좀 비싸니 너희가 집은 못 해줘도 차 한 대는 해줘야지. 어머니 저희가 결혼할 때 지원받은 것도 저희 친정집에서 해준 전셋집이 다예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데 고작 경기도 외곽의 전셋집이 뭐니? 툭 까놓고 너네 아버지도 재산 중에는? 제가 빚잘 갚고 다 치과로 된 거 할매잉요. 직을 코나라고 하셨쇼? 우리 아버지가 동규회지 빼시면 그놈이 하라 하는 가요요. 201년여요 사동이 아플면 병문가나 가공어멸로 찍망이 나사녀요. 예흐가 짓낸 번 건자컴지선성에서 역 이상틀라 하네요. 그리고 물련 때 무슨 돈 맴공도 어머니 잘난 아들티 글림 300도와 안 되는 6급 쓰지 스랑느다 지술카라 낙현수예요. 아덴들 참 잘 키워신대요. 전반대도 학쿨 먹은 들대 아들은 뭐하 잘났으오 왜 또 장자러가 맞게요. 뭐하고 너 말 다 했어 말 다 안 했고요. 지키에 감리 이서 바산동 때 한 커 한 대도게다 꺾네요. 왜 제기가 에이 또 정서 살 껐어요? 집가 예상으로 대리점 이자 얼맨데요? 어동나고 드머나 과외까니게 이래요. 그러되 지게어때노 하시 거게 산데도요. 복숭아던 그 뒤천드에 안모나 시손지가 시집 보셔봤소진 나만도 제대로 찐 것이변사가 생기코 이혼도 생각해서 거둥들 브라가레 그리제조의 체햄이 서처적 서처얼꼬이닝 문장 째만한 판장고 이더로는 도제 지못 살겠습다. 이환도 생기하지 말러는 물팽이도 하는지 마이 소체에 미려들 테시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고 시댁은 시동생 결혼 준비로 잔치 분위기인 듯 했어요. 모아둔 돈은커녕 직업도 없는 시동생은 웬 여자를 임신시켜 결혼을 서둘러야 했고 또 다른 봉이라도 잡은 건지 한동안 관련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댁 식구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서 사돈의 장례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까지는 몇 달이나 남았는데도 말이죠. 제 남편은 뭐 했냐고요. 남편은 상준으로 타면서 대놓고 싫은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장례를 치르는 내내 온몸이 아프다 어쩐다 징징댔죠. 게다가 아버지가 사고가 난 그날 왜 못 드시던 술을 그렇게 드신 건지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부사장으로 있던 오랜 후배가 회사 돈을 빼돌려 노름을 했고 회사 앞으로 빚만 가득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빚쟁이들이 얼마 안 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한테 재산을 미리 다 빼돌린 건 아니냐며 딸아이도 보고 있는데 제 머리채를 흔들어 제꼈고요. 결국 전 상속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란 말이 절로 나왔죠.
예상했지만 시모는 남편에게서의 사실을 듣곤 완전히 돌변했어요. 그는 심지어 동생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유는 빚쟁이를 같이 오세요. 망신이라면서 자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진짜 저를 절망에 빠뜨렸어요. 아무리 내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도 내가 혼자 가겠다고 하네. 정말 수고해. 나도 힘들다. 빚쟁이들이 매일 회사에 찾아오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래. 신경 쓰이니까 걱정돼. 20평 아파트 전월세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서 정말 어려웠어요. 빚더미 덕분에 입이 막혀서 참아왔다는 걸 알 거예요. 혹은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냥 집구석에서 혼자 있는 게 나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고 이젠 나 없이는 어떡하겠냐며 더해갔어요. 내가 버리면 너도 쓰레기인 셈이니 무섭고 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남편의 폭력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나를 싫어하리라고 생각해봐도 지금 아이를 원망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끔찍했어요. 상처를 입고 나니 욕도 나오지 않고 흥분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어졌어요.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찾아왔어요. 아예 말 못할 정도로 무덤덤해졌죠. 딸이 울어도 달래줄 힘이 없었고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어요. 주말마다는 집에도 없었죠. 잃어버린 그가 어느 날부터는 집에서만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약 2달이 지나던 어느 날 장남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잘 차려입고 일찍이 집을 나섰고 곧이어 나도 나섰습니다. 마치 정신이 나간 것 같지만 결혼할 때 입을 한복을 입고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나왔어요. 맏며느리라고는 차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식장에 들어서자 시모는 달덩이처럼 웃고 있는 반면 시부의 표정은 안 좋았고 남편은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늙어 보이는 여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마치 예비 신부가 되는 것 같은 차림새로 수줍음을 가득히 머금고 있었죠. 경사죠. 아무려요. 우리 맏며느리들도 이렇게 예쁜데 겹경사가 되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마누라를 맞이해야겠죠. 소식은 들었는데 날이 빠르긴 하지만 다행이네요. 요즘은 모든 게 빠른 게 좋겠죠. 언니, 완전히 쪽박 찾았어요. 하지만 둘의 궁합이 딱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쁘게 봐줘야겠어요. 그러던 목소리가 멀리서도 울려 퍼졌어요. 제가 떡하니 서 있는데 예비 맏며느리인 척하며 시모가 웨딩홀에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었고 시모의 가련한 웃음소리가 마치 귀에서 진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차마 참지 못하고 시모를 향해 돌진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내 팔을 붙잡았다. 참아, 지금은 아니야. 미정아, 알고 있었소. 하지만 직접 본 내 눈, 들은 내 귀로서는 견딜 수 없다. 어떻게 견뎌? 성격까지 모른다. 물러서라, 천천히 기다려봐. 넌 미정의 손을 뿌리치고 식당에 세워진 꽃장식을 뽑아들어 시모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건가? 너는 꽃다발을 심어 정수리에 박아 넣듯 가능한 한 모든 힘을 다해 내리쳤다. 내게 오지 말라고 한 바였어야 했다. 그래, 할망구야. 아유, 안 돼 먹으련 무엇이었던가. 할망구, 그래 좋군, 좀 보아라. 이제 이 아이가 내 며느리다. 넌 짐 싸서 친정으로 가라. 아휴, 그런데 어쩌니, 이제 너의 아버지가 떠난 뒤 어디로 갈 건데, 바라보다도 되지 않게 빚에 시달리는데 말야. 그래, 너의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쓰러진 온실에 있어? 이 돼지 같은 할망구가 터진 이로라고 잘도 떨셨다. 내가 시모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자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다가왔다. 아이야, 여자가 미쳤나? 정말 아니야? 어찌 이리 해? 노름에 내 몸부응하다니. 우울증에 걸려 사람을 만나 마음을 추스리려는데 남의 결혼식에 나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빨리 사라져. 집어 망신이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러 가야 할 것 같아. 너희들 2명 다 죽어보고 싶니? 전 시동생의 장인 장모들이 다 보라며
두 여자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 이 더러운 집구석에서 무슨 상관을 맺고 싶냐고. 내 아이를 낳고 5년을 함께 살았던 와이프인데 어째서 늙은 상간녀를 꼬락서니하고 다니냐고. 결혼식이 시작도 전에 파토가 날 정도였어. 가족관계 증명서를 뿌리고 이혼한 노름쟁이 전처 취급을 받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서 사돈될 사람들까지 다 싹보기 했다가 튀었어. 아직 할 말이 많았거든. 이러다가 미정이를 만났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인물관계도에 등장해야 하는데. 괜찮아. 넌 아무런 상처를 받을 것 없어. 대학 동기들 사이에 소문만 나쁘게 퍼져도 나도 복수하고 싶었거든. 금요일 저녁 8시, 그 족속들이 밥 먹고 배를 채울 때 가자. 갑자기 등장한 미정이에 대한 이야기군요. 대학 시절에 남편의 베프에 잠자리 파트너 소문이 있었던 대학 동기인데 아버지의 장례식 때 조의금을 보내주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 재죠. 남편이 계획 임신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미정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인연을 끊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시동생 결혼식 전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억울했다며 이야기했고 상대방이 자책하게 만들었던 상황을 언급했군요. 난 여전히 남편을 믿고 있지만 계획 임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서 통화를 나누었지만 섭섭하고 걱정스러운 감정이 나타나네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친구 커플을 깨뜨리는 해였고 어차피 지금 너를 왜 찾았는지 알고 있어. 물론 아버지를 그렇게 놓치는 것만은 좋지 않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그냥 이상해서 만나자고 한 거야?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시 전에 형석 오빠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 내게는 2달 넘게 되었나. 그때 2달 전쯤이라면 아버지의 사고 직후였어. 중환자실로 가면서 죽지 못하고 살아 있었던 때야. 모르는 번호라서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받았더니 갑자기 오빠가 반가운 인사를 하더니 자기가 근처에서 투잡을 하는데 그게 뭔지 몰라. 애를 키운다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 주말에 근처로 오면서 끝나면 오후 6시 7시쯤이라며 집 앞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자고 했어. 그치만 왜 몇 년 만에 연락해서 나도 황당했어. 너와는 연락이 끊어지고 형석 오빠랑은 솔직히 따로 볼 일도 없었고. 집 앞으로 와서 집에 있으면 잠시 나가달라고 한다면 별 생각 없이 나가봤어. 술을 마시거나 뭘 하라는 건 없었고 그저 집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그 시기뿐이었거든. 그리고 나는 예전에 내가 나쁜 여자가 됐다는 거에 조금 화가 났지.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그랬더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다가 나에게 대화를 시작해. 너 예전에 내가 좋아했지 않았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랬지 그러니까 형수 오빠가 너희 애들 모두 나를 복학 직후에 멋있다고 했었다고 하는 거야? 100년 전 얘기를 하나 싶어서 그냥 패시고 싶었지만 용건이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지혜 몰래 나랑 바람 피우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소주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극적인 상황을 직접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진짜야. 내가 너랑 오래됐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리 기분이 나쁜 거야? 아무리 우스워도 이혼하고 정식으로 고백을 해도 콧방귀를 낄 텐데 몰래 바람을 피우자니 와. 이렇게 몸 함부로 굴리는 여자로 생각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솔직히 너도 좀 당해봐라고 생각했지만 미친 것 같아서 말 안 되잖아. 그 자식이 진짜 생각 없냐고 몇 번을 되물은 거야? 내가 가겠다고? 차에서 내리려는데 갑자기 팔을 붙잡아서 이르는데 너, 내가 여기 온 이유도 너한테 바람을 피운 거란 소리를 하더니 이러면 지혜에겐 비밀이야라고 했거든. 아 참나, 요즘 무슨 일이 없어서 듣고 보니 웃음이 나네. 이건 뭐지? 발정난 게도 아니고 이후에 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대신 사정이 그러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것도 다른 여자도 아니고 갑자기 나한테 연락해서 인연을 끊어도 되는데 우리는 친구였는데 진짜 미친놈이 아니다. 그렇지 않나 싶다. 그때 미정이 이야기를 듣고 결혼 전부터 찝찝했던 것들이 모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복학생이었던 그 놈은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 그런데 거의 헤어진 상태라고 하더니 얼마 안 가 저와 가까워졌던 상황들이 이제 납득이 가더라.
나랑 다니던 애들 중에서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들이댔다지만 전혀 관심 없는 여자친구를 가진 남자가 나만 눈에 띄게 장난치고 아는 척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부 연극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와 같이 살던 자취방에서 내가 보고 싶다며 베개를 안고 오는 등 살면서 쓴 돈만 공유하면서 그것도 언젠가부터 거의 내지 않았고 대학도 안 졸업한 나이에 결혼까지 다 생각했는데 혼자 임신으로 결혼한 건 자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욕을 많이 퍼부어주던 녀석이었지만 나는 결혼 생활을 말끔히 마무리하고 그 사람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하늘이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나? 알아서 떡을 베었던 차례가 왔다. 미정이를 만나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는데 그때 눈에 띄는 튼실한 엉덩이와 붉은 머리칼을 가진 사람을 보았다. 특히 짝퉁 프라다 가방과 짝퉁 샤넬 키링으로 완성된 패션 감각에 매료되었다. 그 사람은 처음 보는 미소를 짓고 나무장작 같은 중늙은이의 팔을 끼며 걸어가는데 입술 사이로 침방울이 솟구치는 장면을 보았다. 그 장면은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고 침방울이 폭죽처럼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뒤를 쫓아가며 모텔로 들어가서 그들의 사진을 찍었다. 클로즈업으로 여러 각도로 촬영했어요. 누가 봐도 엄청난 얼굴, 완벽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혹시 모르니까 가짜 프라다 가방에 달린 가짜 샤넬 키링도 찍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미정이의 카드도 있었어요. 미정이에게는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라고 했죠. 비밀리에 바람 피우자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막장 이야기의 피해자에서 설계자가 되기로 했어요. 미정이는 남편과 적당히 데이트를 했고 증거들을 남겨서 책에 넘겼어요. 재미있는 건 그 우스꽝스러운 놈이 미정이에게 상간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가 설계한 상간녀 외에도 찐 상간녀도 알게 됐고 그 상간녀의 정체도 알게 됐어요. 너네 시몬도 능력이 좋아. 어떻게 정신없는 부자를 현혹했나. 그러게 아무리 늙어도 홍두깨 마누라 악녀 버전인 여자한테 눈이 돌아갔을까? 그래도 그러지. 어떻게 친아들과 지상간남 딸을 붙였을까? 그러다 결국 상간녀가 갑부의 딸로 나타났지만 어디가 모자란 건지. 아니면 못생겨서인지 40대 중반이 되어도 한 번 제대로 연애하지 못한 여자였고 상간남은 정신이 여전히 흔들리는 갑부 할아버지였어. 설계는 완벽했어요. 며느리 대신 나타난 제 며느리가 시모의 설계 곳곳에 귀여운 함정을 놓았어요. 남편은 결혼식 이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BA 총 누오이 행 엑소엠 더 고이 송 바우비이 바이시 캐트 한 보이 토이. 토이 처프 헤트 캡틴 마 총 고이 더라이 비이 바이시 아나이 세프 쿄이 에모티 누오이프 누케 나로아이. 쿄이 컹. 나이 된 에나우 더된. 타이 싸우 안 된 나 청타. 미. 에모 콰 가이엄 CAI. 미 더 맹 하프벤 코 햄로안 칼로 CAO 마 민시치 덴데이. 에모 콰 가이엄. 코벤 더 지아이 보이 바이시 안 덴데이. 누코 처위엔 지아이 캔 세프 저프 티 헤이 추안 바이 투지오. 오이. 데이라 싸우 베이. 누오이 칸덩 비 파이어 콰 누오이프 누네이 사우스 조일레번 두사우. 옹더 라우 모이 세이안. 데트 엑사이엔 로이 보이 흰 안조일레번 나이 함두. 치아. 텐 데이 디. 헤이 베이오 트롱 나. 데이. 아이콩. 미차 네이. 베이오 나 콰 미두. 헤이 벤티네니. 비에이 김. 모이 누오이. 헤이 베이오 트롱. 비에이 김. 램더 나우캣 비에이 라이덴 데이 도옥 NHI. 디 베이오 트루아 카이 나우. 옹캠 하이. 데이 친라 나미. 콩파이 NOI 콰 비에이 김. 시아버님이신 김종숙 여사님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뭐야 이거. 아버지의 사돈은 2달 전에 돌아가셨고요. 남자친구이자 예비 사돈이 여기 구회장님이시고요. 이해가 복잡하시죠? 여기 구회장님의 따님인 이곳 제 남편 최형석의 상간녀라고 해야 하나. 혈압이 높았던 시부는 그대로 쓰러졌고요. 이해가 어려워서 세상에서 이런 막장 드라마 캐릭터 관계도를 PPT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당신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인연은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최영석, 넌 잠깐 쉬고 차례가 아직이구나.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이진미 하늘이 퇴직하시기로 했어요. 정말 창의적이세요. 상관관계를 며느리로 연결하는 것까지 보고 싶어요. 드라마 작가로 데뷔해도 되겠어요. 이걸 봐라.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중순 여사가 그분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버님, 정말 아버님을 위한 의리로 다 잡아내었습니다. 집은 망가졌지만 흥신소까지 돈 좀 썼어요. 저를 칭찬해 주셔야 할 판이에요. 아버님, 이건 무슨 소리예요? 그때 띵동하고 맑은 소리가 이게 같은 집에서 정적을 깨뜨렸어요. 오빠, 제가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오빠랑 오늘 만날 약속 있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찾아왔는데 오늘이 우리의 결정적인 날이잖아. 오빠가 선물해준 그 빨간 속옷 입고 왔어. 미정아, 내가 여기서 뭘 한 거야? 그땐 남편의 폰으로 찍은 우리 사이 셀카가 떠버린 거야. 뭐야 이건? 넌 바람 피우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 아니 그렇지 않아. 거기 좁은 거실 구석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 가로수가 쓰러질 때처럼 주저앉아 있었어. 시부는 분노에 일어나 시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상간녀가 말리려 했어요. 시모는 베란다에서 뛰어내릴라 했대. 2년 다 돼가 언저리에서 살인마 만들려 하니까 혜일이와 요년, 상견니를 맹물에 물려놓고 잠재우고 있다네. 아들이랑 딸까지 쌓이고 붙이려 하나 봐. 2년 보자고 노름돈 구하다 들킨 뒤 계산 다 합니까? 요년, 그 여자랑 놀다가 30년 넘게 살아봤는데 고맙다 했어야지. 좀 죽어봐라, 이년아. 심화상간녀 2명이 각각 다리, 손목을 다 부러지고 이혼을 선언한 후 시모한테 큰 돈 요구했대. 치마가 있었던 시모의 상간남은 치매로 고통받고 형제들에게 진짜 사실이 들킬까 봐 겁먹었어. 강제 입원당한 후 전 남편은 물론 상간녀 시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원인을 제공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경우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대학 동기 미정이 활약하여 상간녀는 남편에게 싸대기를 맞고 혼인빙자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상간녀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도 나름대로 복수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복수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저는 친정엄마와 아이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시모가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얘야, 내 얼굴 좀 봐라. 이건 약과야. 지금 온몸이 멍투성이라고 병원 비용도 없어서 그냥 나왔어. 지금 너희 시아버지도 나랑 못 살겠다고 그러고 집도 다 시아버지 밑으로 돼 있고 나랑 내 남편 길가에 나앉게 생겼다. 그리고 형석이도 마음을 다잡아 너랑 다시 살고 싶대. 이젠 입이 더러워져서 더 말하기 싫은데 누가 내 남편이고 누가 내 시어머니인가요? 그리고 나랑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친구랑 바람 피운 걸 걸려서 그 상간녀한테 팽팽한 걸겠죠. 본인 생각났다. 딸이랑 자기 아들을 짝지어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서야 내게 찾아왔나요? 다 내 잘못이야. 형석은 사실 그 여자한테 관심도 없었어. 생긴 걸 봐라. 너랑 비교가 되니 눈이 있네? 눈꼬리만 하고 타는 것에 난학했어. 내가 너희가 자꾸 싸우고 너희 집도 상황에 크로커해서 장지고 따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던 차에 아무런 준비 없이 나타난 돌발 상황 속에서 우리 손자, 너를 위해, 그리고 나의 아들의 가정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달려왔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 미안하다. 너를 위해 손자라고 입에 걸치지는 않겠어? 그 대신 내 딸 앞에서도 강압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 무너지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앞으로의 작은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고생하며 일해오신 노인분에게 돌아가되 매단되어 버린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묻고 싶은 마음이 든다. 소문이 퍼질 경우 취직도 어려워질 것이라. 내가 온갖 곳에서 소문내고 다니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록 그가 아버지이며 친할 아이이기는 하지만 일행 어른이 남긴 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그 땅을 팔아 우리 가족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럼 우리는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줌마, 완전히 미쳤구나.
당신은 입으로도 쉽게 아버지에 대해 언급할 수 있게 아니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당신은 장례식장에 찾아오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모두 다 행복한 결말이 됐구나. 정말 서운하다. 금방 당장 떠나버려. 닭병아리 한 마리처럼 딸 앞에서 할머니로 기억되지 않도록. 그 사실을 몰랐는데 다름없이 각오와 온모가 나를 향하고 계시는 것 같다. 회사를 파산시킨 주요 인물로 알려진 부사장도 체포되었어요. 개털 같아서 시누이에게 쫓겨난 심오한 남편은 둘이 15만 원짜리 고시원을 구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호소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나요? 저와 제 딸, 제 부모가 겪은 모욕과 고통, 20대 초반에 제 인생을 통째로 말아먹은 그들의 죄를 비교할 수 없어요. 전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듯 말 듯 약간 두렵긴 해도 그런대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내 딸을 이용해 속이려는 수작을 부릴까봐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사까지 했어요. 요즘은 위험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연루되기도 싫은데요. 저 이제 30을 향해 파란만장한, 그러나 내 딸과 엄마를 꼭 지킬 거예요. 우리 셋이 함께했던 어려움이 있었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해요. 사람은 죽을 순 없지만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내 이야기를 들으면 꼭 이겨냅시다. 다음에 다시 소식 전할 때 더 좋은 후기로 보답할게요. 그때까지 모두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오래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